안녕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저는 라볶이 먹었어요. 오늘도 날씨 좋았죠? 친구들은 또 어떤 하루 보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사랑. 용서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존재 방식이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또한 상황의 세부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다룬다. 진정한 시각이 사물에 대한 지각을 대체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만물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사랑스러움만을 본다. 친구들 진짜 제가 가르쳐주는 것들 친구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친구들의 것으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친구들 각자가 또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또 그런 잠재의식들에 의해서 그렇게 활용되는 그런 측면들이 더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가진 그런 고유적인 그런 부분과 또 제가 가르쳐준 이런 것들이 뭐 접목해서 만나면 더 좋은 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가서 친구들의 삶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가치관이나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방향 설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됐으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친구들 걸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거를 좀 더 다루고 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군더더기 없잖아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객관적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바라보는 거지, 뭐 아무런 이유 없고 대책 없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구의 잘못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될지 그런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 친구들한테서 배운 거, 또 저의 부족함도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가감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이성,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징이다. 이는 사물의 요점을 보고 개념을 만들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특히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과학과 철학, 의학, 논리학 등은 이 수준의 산물이다. 받아들임. 이 수준의 에너지는 태평하고 느긋하며 타인과 잘 어울리고 유연하며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거리낌이 없다. 삶은 좋은 것이다. 당신도 나도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삶의 여건대로 살아간다. 남을 탓하거나 삶 자체를 탓할 이유가 없다. 자발성. 이 수준의 에너지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떤 삶이 펼쳐지든 긍정적 자세로 달갑게 맞이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호의적이고 협조적이며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무언가 봉사할 길을 찾는다. 중립. 편안하고 실용주의적이며 비교적 감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산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비판을 삼가며 경쟁하지 않는다. 용기. 이 수준의 에너지는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단호하고 삶에서 열정을 느끼고 생산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효과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자부심. 이 수준은 내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주된 관심사는 성취하고 인정받고 남달라지고 완벽해지는 일이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느끼거나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분노. 이 에너지는 두려움을 주는 근원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강제력과 협박, 비난을 동원한다. 짜증을 잘 내고 욱하기 쉬우며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툭하면 분개한다. 두고 보자 라는 말대로 꼭 갚아주려 한다. 욕망. 항상 이익과 재물, 향락을 추구하며 자기 외부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 만족을 결코 모르고 물리는 법도 없으며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걸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줘. 지금 바로. 공포. 이 에너지는 모든 곳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피하고 방어적이며 안전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며 불안하고 늘 바짝 경계한다. 비탄. 무력감과 절망, 상실감, 후회에 차 있다. 무언가를 하기만 했어도 하는 심정이다. 소외와 우울, 슬픔을 느낀다. 낙오자가 된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애석함이 있다. 모욕. 이 에너지의 특징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죽은 듯 무기력하며 보기만 해도 기운 빠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와 난 못해, 내 알 바 아니야 라는 감정이다. 흔히들 가난하다. 죄책감. 이 에너지 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싶거나 스스로 받고 싶어 한다. 그 결과 자기 거부와 자기 학대, 자기 파괴에 빠지고 회함과 낙심에 찬다. 다 내 탓이다. 사고를 잘 당하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자기 혐오를 사악한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현상도 흔하다. 시민성 육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치심. 창피해서 고개를 떨군다 라는 말대로 이 에너지는 굴욕이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추방을 동반한다.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과 타인을 모질게 학대하게 만든다. 이 척도 아래쪽은 보통 낮은 진동 주파수와 결부된다. 즉 에너지와 힘이 약하고 생활 형편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빈약하며 뭐든 넉넉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지 않다. 궁핍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약한 탓에 여러모로 우리 기운을 뺏는다. 그 때문에 기피 당한 끝에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섞이곤 한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릴수록 감정의 상태가 척도를 따라 점점 올라가 용기에 이르고 용기를 넘어서면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쉬워져 성공하고 힘을 덜 들여 넉넉해지기도 한다.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을 고양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 에너지를 내뿜는다. 동물들도 이들에게 끌린다. 기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모든 이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다룰 에너지가 충분하다. 힘과 자신감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척도 맨 위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준은 우리 몸에서 차크라를 나타내는 에너지 중심점과 관련이 있다. 용기의 수준에서 쿤달리니 에너지가 깨어나는데 차크라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흐르는 에너지 중심점이다. 에너지 중심점, 즉 차크라는 다양한 임상 기법과 정밀 전자기로 검출할 수 있다. 의식의 지도에서 차크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정수리 차크라 600, 제3호 눈 차크라 525, 가슴 차크라 505, 목구멍 차크라 350, 명치 차크라 이렇게 쭉 나오고 예를 들어 걸핏하면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에너지 체계는 육체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준다. 각 차크라의 에너지는 경락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신체로 흘러가는데 이 에너지 신체는 육체의 청사진과 같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늘 긍정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또 몸도 연관이 돼 있어서 신체도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있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뭐 감정이 격해져서 욕을 이렇게 딱 뱉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이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뱉어낸 그런 분노 에너지가 굉장할 뿐더러 계속 그렇게 맴돌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생활이 욕하는 생활이고 누군가를 계속 험담하고 그러면 우리의 뇌회로 자체가 망가질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뭐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일 거고, 또 밝은 에너지를 가지거나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은 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주변으로. 그래서 점점 좋은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사람들이 기피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밝은 사람, 자주 웃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 곁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잘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밝은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늘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계속해서 더 좋은 에너지의 파정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자기 스스로한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람이 몰릴 것이다. 만약에 우울한 에너지를 갖거나 계속 그렇게 누구를 욕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모일 거고, 그런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냥 거기 안에서 아웅다웅 하다가 그냥 서로 물고 뜯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왜 태어났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진 원래 그런 밝은 영성과 순수함,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에너지 체계는 육체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준다. 각 차크라의 에너지는 경락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신체로 흘러가는데 이 에너지 신체는 육체의 청사진과 같다. 각 경락은 특정 장기와 관련이 있고 각 장기는 특정 감정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 감정은 이와 연관된 침술 경락 및 관련 장기의 에너지 균형을 깬다. 이거 보세요. 균형을 깬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울이나 절망, 비애는 간 경락과 연결되어 있어 간 기능에 지장을 주기 쉽다.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장기에 손상을 입혀 장기를 병들게 하고 끝내 기능을 멈추게 한다.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감정 상태. 그래서 제가 늘 내가 좋은 감정에 있는지 그거를 늘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최고조의 감정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 상태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감정의 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도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힘을 준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 항복하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감정 수준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긍정적 감정을 주로 경험할 수 있다. 낮은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감정일 때 우리는 진정한 큰 나가 보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항복을 통해 척도 맨 위에 가까워지면 새로운 유형의 경험이 시작된다. 척도 맨 위에 이르면 진정한 큰 나를 깨달아 여러 수준의 광명을 얻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척도상에서 상승해 자유로워질수록 이른바 영적 자각이나 영적 직관이 생기면서 의식이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다. 그들의 의식은 점점 더 깨어난다.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명한 것이 되면서 놀랄 만큼 명백해진다. 감정의 이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관련된 감정 및 감정의 미세 변화 단계에 바탕을 둔 정리 체계에 맞게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정리된다. 생각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지 사실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각보다 감정을 지켜보면 자기 자각이 빠르게 증대된다는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의 감정에 관련된 생각조차 수천 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성과가 좋고 시간 소모도 덜하다. 감정이라는 주체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켜보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되풀이해서 떠오르기 쉬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어 그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외국에 가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사방을 다 뒤졌다. 기억해내려고 이런저런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들 시간도 없다고. 여권이 없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니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과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문했다.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과 관련 있는 슬픔이었다.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약화될까봐 두려워한 것이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2주간의 부재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다. 사실 너무 뻔한 것이라 무의식적 차단 때문이 아니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여권 분실과 여행 불발,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 등 수많은 생각도 모두 즉시 없어졌다. 그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좋은 일들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 요소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마워할 거리들을 더 많이 찾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놓아버림은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에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 닥친다. 이러한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 중 주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된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내면 아이 치유도 같이 해요. 공격적 행동. 훈련이 없으면 공격적인 행동이 나온다.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결과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강박적인 과잉 통제.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당신의 내면 아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뿐만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단정적이다. 중독. 당신의 내면 아이는 싫다는 말을 할 수 없다. 당신은 중독자이다. 주로 과음하거나 과식, 과용 또는 지나치게 섹스를 한다. 고립. 당신의 내면 아이는 고립된 채 혼자이다. 혼자 있는 것만이 당신이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자신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아무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려 한다. 균형의 부족, 경계의 문제. 당신의 내면 아이는 잡는 법과 놓는 법의 균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첫째, 돈이나 감정, 칭찬 또는 사랑에 인색하고 거칠고 무분별하며 전혀 통제 불가능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줘버리는 경향이 있다. 둘째, 엄격한 규율로 자신의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사실상의 한계를 제대로 정해주지 않아 지나친 복종이나 방종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는 자녀 양육에서 균형이나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할지도 모른다. 셋째, 심각한 관계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빠져버리거나 얽히게 되거나 속임에 빠지거나 또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이다. 묘하기는 내면 아이가 가족 체계에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시기는 아니지만 역할을 선택하는 일정한 경향이 정해지는 때이다. 나의 내면 아이는 분리와 버림받음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되자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보호하려는 경향을 개발시켰다. 보고하기. 당신의 유아기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보라. 1. 당신이 2살, 3살 때 옆에 누가 있었는가?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당신과 자주 놀아주었는가?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가?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나? 그녀는 인내심이 있는 편이었나? 당신과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 혹시 둘 중 한 사람이나 2사람 모두 중독에 빠져 있었는가? 2. 부모는 당신에게 어떤 벌을 주었는가? 만약 육체적인 벌이었다면 정확하게 어떤 벌을 받았었는지 자세히 써보라. 정서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는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면 매를 맞거나 벌을 받을 거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허리띠나 회초리를 당신이 직접 가지고 온 적이 있는가? 3. 손이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가 있는가?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가? 4. 당신을 위해주는 사람은 누구였나? 겁을 먹고 있거나 울고 있을 때 안아준 사람은 누구였나? 화가 났을 때 단호하지만 친절하고 부드러운 한계를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였나? 당신과 같이 놀아주고 웃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람은 누구였나? 유아기 때 사건들을 가능한 많이 써보라. 당신이 아이였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알고 있는 가족의 어떤 비밀에 대해 주의하라. 예를 들면 아버지는 섹스 중독자였고 바람을 많이 피웠는가? 부모 중 한 사람이 혹시 육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의 피해자인데도 아직 치료받지 못했는가? 내가 아는 한 남자는 40이 되어서야 자기 어머니가 육체적, 비육체적인 근친상간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을 성적으로 표출해 왔었다. 그는 주로 근친상간의 피해자인 여성과 만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지나친 유대를 갖고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어머니의 미해결된 근친상간의 문제가 그를 통해 표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비밀은 항상 그 가정의 중독적인 수치심과 관련된다.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쓴 글 중에서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방식에 집중해보라. 당신은 모든 느낌, 욕구, 소망이 억압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라. 혹은 가정 내에 규율이 없거나 통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또한 당신에게 한계에 대해서 알려줄 만큼 당신을 충분히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나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줄 만큼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는지,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는지 생각해보라. 정서적인 상처를 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적어보라.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오빠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당신이 억울하게 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적어보라. 오빠와 나는 낡아 빠진 인형 2개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하나는 너덜너덜했고 속이 다 삐져나와 있었다. 인형의 색깔은 파란색과 빨간색이었지만 세세한 부분은 다 발에 있었다. 갑자기 오빠가 내 인형을 잡더니 인형의 팔을 뜯어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서는 내가 자기 인형의 팔을 뜯어버렸다고 고자질했다. 오빠는 엄마의 총애하였다. 엄마는 즉시 달려와 내 등과 엉덩이를 때렸다. 난 너무 아팠고 내 방으로 달려가 엉엉 울었다. 등 뒤에서 오빠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억울해.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적어보라. 치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설명이란 실제 경험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당신은 진짜 감정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크숍에서 만난 한 여성이 생후 18개월부터 4살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당신에겐 그리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당신에게 실제 정서적인 반응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준다면 당신은 이 여성이 느낀 끔찍한 배신감과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자기 부분에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상황을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그 자기의 어린 내면 아이를 그래도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살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는 네가 대견해 이런 관점으로 자기 아픈 마음을 다독다독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세하게 꺼내서 객관화 시켜봄으로써 이런 감정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런 감정들이 다 찌꺼기마저 녹아내리게 되면 진짜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감정들로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고 너무 큰 아픔을 느꼈을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로 꺼낼 수 있고 또 일기를 쓰더라도 그렇게 글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의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치유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아픈 마음을 누구한테 말할 용기가 없다면 일기 쓰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써보면 그것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해봐도 좋고 또 내 옆에 내 얘기를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또 공감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사랑들을 나눠주고 아플수록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잠재의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은 남성 이야기. 잠재의식 안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잠들어 있다. 이 힘은 위태로운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부부간 불안함, 감정적 고통 등 인간관계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아내가 돌아오게 할 확언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은행장인 조지가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의뢰했다. 내가 물었다. 부인이 어디 가셨나요? 모르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저를 떠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년간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클리블랜드에서 회의를 마치고 들어와 보니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떠나고 없더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을 바라면서 제게 확언을 써달라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돌아오게 만들고 싶다고요. 그런 짓을 하다니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내를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돌아오면 제정신을 단단히 차리게 해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조지는 아내를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기는커녕 제 멋대로 지배하려 드는 사람이었다. 독선적이고 소유욕이 강했다. 나는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려는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을 억지로 곁에 두려 하면 안 될 노릇이었다. 아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했다. 그래서 찬찬히 설명했다. 아내가 이유 없이 불현듯 떠나버렸다고 하셨지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부인은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사는 상상을 오랫동안 하셨을 거예요. 결국 그 상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거지요. 한순간에 짐을 싸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의식은 충동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 부인은 오랫동안 떠나는 상상을 하셨을 거라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곳에 있으면 몸은 결국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법이거든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질투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지배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며 자유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하다. 사랑은 자유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듣던 조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도 확언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일으켜줄 확언을 부탁드립니다. 조지의 요청에 따라 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확언을 써줬다. 조지는 확언의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며 성실히 실천했다. 몇 주 뒤 아내가 조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전하며 조지를 떠나고 싶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나중에 각각 재혼했지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낸다. 무한한 지성은 모든 방면에서 지혜롭다.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인도해달라고 하거나면 무한한 지성이 모두 알아서 처리해준다. 조지가 힘든 상황을 올바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사랑의 법칙이 그에게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사랑이란 건강과 행복, 번영,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놓아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54세의 장성한 아들 때문에 걱정이라는 노부인이 찾아왔다. 아들 부부가 눈만 마주치면 싸우니 손주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아들 내외가 아들을 키우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손주들도 아주 제멋대로 해요. 아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박사님을 뵈러 온걸요. 그렇다면 아드님의 결혼 생활에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안의 무한한 지성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요. 머나 씨가 생각한 대로 아들이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건 이제 멈춰야 합니다. 아드님을 자유롭게 도와주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으세요. 상담을 마치기 전 나는 머나에게 아들 부부와 손자에게 매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확언을 써줬다. 진심으로 확언한 지 몇 주가 흐른 뒤 머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내면의 평화와 평안을 느꼈다. 타인을 자유롭게 놓아주면 모두가 자유로워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들이 내면의 힘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타인에게 내 의견과 믿음을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아끼는 사람이 실패를 겪는다고 해도 그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무한한 힘은 늘 잔잔한 미소를 띤 채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 타인을 자유롭게 두고 믿으면 모두가 자유에서 오는 부를 누릴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되돌린 진정한 사랑. 데프니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벌써 대형 제약회사 중간급 관리자로 승진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 무척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데프니는 같은 회사에서 생화학자로 근무하는 미겔과 사귀고 있으며 아직 약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반갑네요. 그런데 왜 행복해 보이지 않죠? 데프니가 지긋지긋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남자친구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좋게 표현하면 약간 보수적인 분이고요. 편견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군요. 미게르 출신과 종교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데프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휴지를 건네준 뒤 데프니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얼마 뒤 데프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미게르 흉을 보면서 저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미게르에게 더러운 외국인이라고 한 말이 가장 점잖은 표현일 정도예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물었다. 데프니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몇 년 전 아버지와 이혼한 뒤 어머니는 돈이라는 사람과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돈은 아주 편견이 심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멍청한 조카가 있는데 어머니는 저와 그 조카를 이어주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머니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제 삶을 망치려고 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는 불안해졌다. 데프니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잠들고 난 뒤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겠어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무서워요. 샤워하던 중 비누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을 아세요? 그럼요. 그런데 그건 왜요? 데프니가 내 질문에 깜짝 놀란 듯 답했다.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시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비누를 더 세게 쥐죠. 그러면 비누가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그 비누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손 안에서 빠져나가려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세게 쥐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마음속 깊이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알죠. 그 느낌이 무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생각하는 그 고통스러운 방법이 유일한 탈출구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일부러 생명을 끊어내려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미겔을 사랑해요. 국적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 미겔과 결혼하고 싶어요. 데프니가 두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당신은 성인입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마음속 깊이 이미 알고 있듯 사랑에 종교나 인종, 피부색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외적인 차이를 초월합니다. 그와 결혼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무서운 생각도 영원히 사라질 거고요. 3주 뒤 나는 데프니와 미겔을 결혼식 주례를 섰다. 그러고 나서 데프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결혼식을 마쳤으며 남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길이라고 알렸다. 불같이 화를 내는 어머니에게 데프니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제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 소신대로 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후 데프니에게 편지를 받았다. 남편과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살며 같은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무척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삶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 데프니의 어머니는 이후 내게 상담을 받아 딸과 화해했다. 사랑은 크나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엄청 많았어요. 또 이렇게 하루 잘 보낸 친구들 스스로한테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 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또 마무리도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편안하게 잠드세요. 모두 잘 자요. 굿나잇.